저번에 이 정도로 장 보더라도 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똑같이 구매했을 뿐인데 13만 원이 나온다고? 이상하네. 32년을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시작했습니다. 29에 9급 공무원 시험에 붙었습니다. 늦깎이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2년 동안 취업이 안 돼서 고시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버텼습니다. 합격 통보 받던 날 공중전화에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어머니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무원 생활이었습니다. 세무과에서 5년, 민원실에서 7년, 복지과에서 10년, 그리고 총무과에서 10년, 마지막엔 총무과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출세는 아니었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 중에 국장 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과장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성격에 맞았습니다. 시키는 일 묵묵히 하고, 야근하면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 주말 근무하고, 그렇게 32년을 버텼습니다. 아내는 같은 동네 초등학교 영양사였습니다. 32에 결혼했습니다. 중매였습니다. 아내 친구가 제 누나 친구였습니다. 선 보는 자리에서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공무원이시면 안정적이시겠네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저도 안정적인 게 좋았으니까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4년 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숙제 봐주고, 주말에는 애들 태권도 학원 데려다 주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줬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과장입니다. 저보다 빨리 과장 달았습니다. 딸은 간호사가 됐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같은 병원 의사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022년 2월이 됐습니다. 드디어 제가 정년퇴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퇴직식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2년 전 그 떨리던 첫 출근 날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 어머니가 사준 가방,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기분. 그날 구청장이 직접 감사패를 건네주셨습니다. 32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후배들이 꽃다발을 줬습니다. 아내가 맨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집에 모였습니다. 아들 내외, 딸 내외, 그리고 손자. 작년에 태어난 첫 손자였습니다. 아내가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20만 원짜리라고 했습니다. 딸이 케이크를 샀습니다. 아빠 퇴직 축하해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들이 와인을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푹 쉬세요. 3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랑 여행 다녀.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손자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가족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32년 근속이니까요. 여기에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5천만 원.
아내 명의로 된 적금도 3천만 원. 합치면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뿌듯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니까요.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면서 모은 돈. 야근 수당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 이제 이 돈으로 노후를 즐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채널을 돌리려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8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옆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환율이 쭉 올라가는 그래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달러 좀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그런 거 뭐 하러 해? 복잡하게.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되지. 그때 TV에서 어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러 자산을 확보해 두실 것을 권합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야, 아버지가 32년 공무원 했다. 세상 물정 모르겠냐? 저런 건 맨날 겁준다고 하는 소리야. IMF 때도 안 망했는데 뭘 걱정해.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날 우연히 들은 그 뉴스. 아들이 해준 그 조언. 만약 그때 제가 다르게 대답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 장면이 꿈에 나옵니다. 아들의 그 말을 귓등으로 흘린 그 순간이.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첫 주, 저는 본격적으로 노후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막막했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출근만 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하고 쉬었습니다. 재테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식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월급 들어오면 적금 붓고 남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은행에 한번 가보자. 퇴직금 어떻게 할지 상담받아 보게.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저는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퇴직식 때 입었던 그 검은 양복. 넥타이도 맸습니다. 아내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집 근처에 큰 은행이 있었습니다. 시중은행 중에 제일 큰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월급 통장 만들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니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퇴직금 상담 좀 받으려고요. 아, 그러시면 PB센터로 안내해 드릴게요. PB센터라는 곳은 처음 가봤습니다. 일반 창고랑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소파가 푹신했습니다. 커피도 내려줬습니다. 벽에 그림도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PB팀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님, 퇴직 축하드립니다. 32년 근무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괜히 으쓱해졌습니다. 역시 큰 은행은 다르구나. 고객 대접을 제대로 하는구나. 차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퇴직금이 2억 3천이시네요. 여기에 적금까지 합치시면 3억이 넘으시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차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운용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주식 같은 건 해본 적 없어요. 위험한 건 싫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하고 싶어요.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면 정기예금이 좋겠네요. 지금 금리가 연 3.5%입니다. 3년 만기로 넣으시면 안정적으로 이자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2억 3천에 3.5%면 1년에 800만 원쯤 이자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한 달에 66만 원. 국민연금 150만 원이랑 합치면 216만 원. 아내 연금까지 더하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아내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둘 다 안심이 됐습니다. 역시 은행이 안전하지. 괜히 이상한데 투자했다가 날리면 어떡해. 그때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요? 달러. 퇴직식 날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달러요?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달러를 가지고 계시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어떻다는 건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내 돈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사면 돈을 버는 건가요?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꼭 버는 건 아니고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가치도 올라서 손해를 상쇄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됐습니다. 복잡한 건 싫어요. 그냥 원화 예금으로 해주세요. 차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 그러시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20~30%만이라도.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예금으로요. 안전한 게 최고예요. 차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넣어 드릴게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전액, 3년 만기 정기 예금, 연 3.5%. 은행을 나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그분이 달러 얘기했잖아. 조금이라도 사둘까?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왜 그래? 환율이 오르면 뭐하고 떨어지면 뭐해? 우리 같은 사람은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도 그러고 은행 직원도 그러고.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 맨날 그런 소리 하면 뭐해? 은행원들은 수수료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괜히 속지 마.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 동기 상철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이는 증권회사에서 30년 일하다가 퇴직한 친구였습니다. 야, 너 퇴직금 받았다며? 뭐에 넣었어? 은행 예금. 3년 만기. 뭐? 전액을? 응. 왜? 상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달러 좀 사둬. 진짜로. 또 달러였습니다. 왜 다들 달러 하는 건지. 저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야, 너도 그래? 아들도 그러고 은행원도 그러고. 왜들 그래? 상철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 농담 아니야.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었어.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야. 환율 1,500원 간다는 전문가들 많아. 저는 웃었습니다. 에이, 설마 1,500원까지야?
IMF 때도 그 정도 안 갔잖아. 상철이가 말했습니다. 형, IMF 때는 1,900원까지 갔어.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더 안 좋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야, 너무 겁먹지 마. 뉴스에서 맨날 난리치는데 그때마다 다 괜찮았잖아.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상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TV를 보는데 또 경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1,300원. 며칠 전에 1,280원이었는데 벌써 20원이 올랐습니다. 잠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금방 털어냈습니다. 내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있으니까 예금자 보호도 되고 뭘 걱정해.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걸, 퇴직 후 첫 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32년 만에 찾아온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도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알람 소리를 안 들어도 됐습니다. 양복을 안 입어도 됐습니다. 넥타이를 안 매도 됐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6시에 깨더라고요. 32년 동안 박힌 습관이었습니다. 눈이 떠지면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나 이제 퇴직했지. 그러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했거든요. 혼자 집에 있는 게 심심했대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있으니까 좋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 프라이. 저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파트 뒤에 야트막한 산이 있었습니다. 한 바퀴 돌면 1시간. 땀이 쫙 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탕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젊었을 때 못 읽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역사책도 읽고 소설도 읽었습니다. 가끔은 바둑도 뒀습니다. 도서관 옆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둑 두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끼워달라고 해서 같이 뒀습니다. 저녁에는 아내랑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손잡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 어릴 때 얘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 앞으로 뭐하고 살지 얘기. 한 달에 한 번씩 여행도 다녔습니다. 3월에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아내가 꽃밭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아내를 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4월에는 경주에 갔습니다. 불국사도 가고 첨성대도 갔습니다. 대학교 때 MT 왔던 데라 추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여기서 만났으면 진작 결혼했겠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때 당신 머리 길었잖아요. 난 긴 머리 싫어하는데. 5월에는 강원도에 갔습니다.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자. 평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매달 통장을 확인하면 이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66만 원씩, 국민연금 150만 원.
아내 연금 80만 원. 합치면 3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생활비는 2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남는 돈은 적금에 넣었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손자 대학 등록금 보태주려고요. 그해 추석, 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딸 내외도 왔습니다. 손자는 벌써 걸어 다녔습니다. 할부지, 할부지 하면서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명절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갈비찜을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딸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사위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밥 먹고 나서 손자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50만 원.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통장에 돈 많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억 넘게 은행에 있고 매달 이자 나오고 연금 나오고 뭐가 부족해. 그날 밤 아내랑 둘이 거실에 앉아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다 돌아가고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다. 그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애들도 잘 컸고 손자도 건강하고 뭐가 더 필요해? 아내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늘 사던 것들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사과 한 봉지, 삼겹살 600g,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우유 2개. 계산대에서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5만 원. 분명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됐는데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특별히 더 산 거 있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늘 사던 거야. 집에 와서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사과가 올랐습니다. 예전에 12,000원이었는데 15,000원이 됐습니다. 삼겹살도 올랐습니다. 2만 원이었는데 25,000원이 됐습니다. 계란도 올랐습니다. 우유도 올랐습니다. 여보, 요즘 물가가 왜 이래?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느꼈어. 장보기가 무섭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 물가가 좀 오르면 어때? 우리 예금 이자도 있잖아.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기록했습니다. 연중 최고치입니다.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은행 갔을 때 1300원이었는데 벌써 50원이 올랐습니다. 잠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내 돈은 은행에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뭘 걱정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출연자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상철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환율 봤어? 1350원이야.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야, 너 맨날 환율 하는데 좀 그만해. 상철이가 말했습니다. 형, 이건 진짜야. 1,500원 넘으면 난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신경 쓸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신경 안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환율이 1350원일 때 그때라도 달러를 샀으면, 조금이라도 샀으면.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TV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내 돈이 조금씩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2023년 봄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물건값이 올라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15,000원이던 사과가 18,000원이 됐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1,200원이 됐습니다. 예전에 800원이었는데 참기름 한 병이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장바구니가 30만 원이 나왔어. 30만 원. 작년에 10만 원이면 됐는데 1년 만에 3배가 된 겁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아내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거야. 늘 사던 거. 근데 다 올랐어.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8% 상승했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가가 5.8%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장바구니는 3배가 올랐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다 올라요. 기름값도 오르고 그러면 물류비가 올라서 모든 게 다 올라요. 환율. 또 환율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얼마인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1,400원 넘었어요. 1,400원. 작년에 1,280원이었는데 1년 만에 120원이 올랐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상철이 말이 맞는 건가? 환율이 정말 1,500원까지 가는 건가?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저기요, 제 예금 있잖아요. 그거 괜찮은 거죠?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정기예금은 원금이 보장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금 보장.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내 2억 3천만 원은 그대로 있다. 은행이 보장해 준다. 뭐가 문제야? 하지만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지난달보다 2만 원이 올랐습니다.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15,000원이 올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난방을 적게 틀었는데도 이래. 저는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기본료가 올랐습니다. 사용 단가도 올랐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그달 생활비를 정산해 봤습니다. 장바구니 30만 원, 전기요금 12만 원, 가스요금 8만 원, 통신비 15만 원, 보험료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기타 잡비 20만 원, 합계 145만 원. 작년에는 1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45만 원이 더 나간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입은 300만 원, 지출이 145만 원, 남는 게 155만 원. 나쁘지 않네? 아직 괜찮아. 근데 그 다음 달은 더 심했습니다. 지출이 170만 원이 됐습니다. 경조사가 2건 더 있었습니다. 아내 친구 어머니 장례식, 제 후배 아들 결혼식, 부조금만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 다음 달은 190만 원. 자동차 보험료 갱신이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20만 원 올랐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적자 나는 거 아냐? 그때 TV에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1,450원. 한 달 전에 1,400원이었는데 또 50원이 올랐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500원. 상철이가 그랬습니다. 1,500원 가면 난리 난다고.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상철이한테 전화하려고. 근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달러 사라고 했을 때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돈은 괜찮은 건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옆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안 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뭔가 했어야 했습니다. 달러를 샀어야 했습니다. 늦었어도 샀어야 했습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괜찮겠지? 설마 1,500원까지야? 정부에서 뭔가 하겠지. 그렇게 또 넘겼습니다. 그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480원. 1,500원이 코앞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최악의 소식은 그 다음 주에 들려왔습니다. 2023년 가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뒷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동네 목욕탕에서 탕에 몸을 담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점심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1,500원. 드디어 그 숫자가 왔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로 1,500원 돌파라고 떠 있었습니다. 증권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서 수입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저는 멍하니 TV를 쳐다봤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뜻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내 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환율이 1,500원 넘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달러 사두시라고 했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내 돈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걸 말해줘.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쉽게 말씀드릴까? 환율이 1,200원일 때 아버지 퇴직금 2억 3천만 원은요. 달러로 치면 약 19만 달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환율이 1,500원이잖아요. 같은 2억 3천만 원인데 달러로 치면 약 15만 달러밖에 안 돼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19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4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4만 달러가 없어진 거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가치가 줄어든 거예요. 5천만 원. 숫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5천만 원?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 2억 3천이에요.
근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5천만 원어치 줄어든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야,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5천만 원이 날아간 거야?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 32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모은 돈. 야근 수당 한 푼 안 쓰고 모은 돈. 그 중에 5천만 원이 그냥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은행에 넣어뒀을 뿐인데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우리 돈이 5천만 원 날아갔다고 내가 달러 사자는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고집을 부려서 눈물이 났습니다. 63 먹은 남자가 거실에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당황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말해봐.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5천만 원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이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 돈의 실질 가치가 5천만 원 줄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달러 사자고 했잖아. 아들도 그러고 은행에서도 그러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뭐해? 돈이 돌아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그때 그 말을 안 들었을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왜 나만 옳다고 생각했을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10년 전에 끊은 담배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 상철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 상철이가 받았습니다. 형, 왜? 저는 울먹였습니다. 야, 나 어떡해? 상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내가 뭘 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철이가 말했습니다. 형, 지금이라도 사. 더 오를 수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사면 뭐해? 이미 올랐는데? 상철이가 대답했습니다. 더 오를 수 있으니까. 1,500원이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또 안 샀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면 더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또 실수였습니다. 그해 겨울 환율이 1,550원까지 갔습니다. 내 손실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장바구니가 40만 원이 됐습니다. 전기요금이 20만 원이 됐습니다. 가스요금이 15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비가 매달 2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수입은 300만 원, 남는 게 50만 원.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모아둔 5천만 원,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왜 외식을 해? 집에서 먹으면 안 돼? 여행은 왜 가? 돈 없는 거 몰라?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가 커피 한 잔 사 마셔도 화가 났습니다. 5천 원이 뭔 줄 알아? 그 돈이면 라면 5개야.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달러 사자고 할 때 샀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말려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야. 당신 탓 아니야. 집안이 냉랭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뭐라도 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2024년 봄,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3, 쉬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시니어 일자리라고 검색했습니다. 여러 공고가 떴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격리 모집, 자격요건 만 60세 이하, 엑셀 활용 가능자. 나이가 안 됐습니다. 저는 63이니까요. 주차관리원 모집, 자격요건 건강한 분, 야간 근무 가능자. 건강은 자신 있었습니다. 근데 야간 근무라니, 밤새 서 있어야 하는 건가? 경비원 모집, 자격요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이건 될 것 같았습니다. 성실함은 자신 있으니까요. 이력서를 썼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켜고 양식을 다운받았습니다. 사진을 붙이고 경력을 적었습니다. 학력 5 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 5 시청 근무 32년, 최종 직급 총무과장. 뿌듯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서든 환영받지 않을까? 32년 공무원이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첫 번째 면접, 아파트 관리사무소 격리직이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60세였는데 혹시나 해서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32년 일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63이시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면접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60세까지만 받거든요. 규정이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두 번째 면접, 대형마트 주차관리원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체력이 되셔야 하는데 밤새 서 계셔야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직 정정합니다. 면접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분들도 면접 보고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면접,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점장이라는 30대 청년이 물었습니다. 혹시 편의점 일 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점장이 물었습니다. 카운터 계산할 수 있으세요? 바코드 찍고 카드 결제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요. 시급 11,000원이에요. 그렇게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가 됐습니다. 32년 공무원 총무과장이 63 먹은 남자가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저녁 9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배웅해 줬습니다. 여보, 힘내. 웃으려고 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점장이 간단하게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바코드 찍는 법, 카드 결제하는 법, 담배 찾아주는 법, 유통기한 확인하는 법. 10시가 됐습니다. 점장이 퇴근했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이 하나둘 왔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술 사러 오는 사람, 컵라면 사러 오는 사람, 담배 사러 오는 사람. 새벽 1시쯤 됐을 때 취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저씨, 라면 끓여주세요.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스프를 넣고 면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구청에서 총무과장을 할 때는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30명이었습니다.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청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취객한테 라면을 끓여주고 있습니다. 라면을 건네주는데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63이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보다 많네? 힘들겠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보다 많다. 힘들겠다. 새벽 3시.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로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구청 후배였습니다. 복지과에서 같이 일했던 박주임. 지금은 계장이 됐을 겁니다. 저는 순간 숨고 싶었습니다. 카운터 밑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 박주임. 오랜만이네. 박주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용돈벌이 좀 하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박주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우유 하나를 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남은 노후를 버텨야 하니까. 아침 6시. 교대 직원이 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 프라이. 평소랑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특별한 손님이 생겼습니다. 70대 초반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오셨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오셔서 우유 하나를 사셨습니다. 항상 같은 우유였습니다. 저지방 우유 1000ml. 처음엔 인사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닌데 야간 알바가 힘들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니까요. 그분이 카운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도 2년 전까지 여기서 일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르신도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퇴직금 날렸거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에 투자하셨는데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주식이었어. 2차전지 주식. 2차전지. 뉴스에서 많이 듣던 거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2021년에 사서 2023년에 다 날렸어.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그분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5억, 5억. 제 손실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큰 손해 본 사람도 많아. 10억 날린 사람도 있고, 20억 날린 사람도 있고. 저는 물었습니다. 다들 주식이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 달라.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코인도 있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다들 한 곳에 몰빵했어. 나처럼 한 곳에 몰빵. 저도 그랬습니다. 2억 3천만 원 전액을 원화 예금에 넣었습니다. 달러도 안 사고 금도 안 사고 한 곳에 몰빵했습니다.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욕심이 있었어. 더 벌고 싶다는 욕심. 나도 그랬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안전하게 넣어둔 건데. 그분이 웃었습니다. 그것도 욕심이야.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안전하게 넣어둔 게 왜 욕심이에요? 그분이 설명했습니다. 변화를 안 하려는 게 욕심이야. 세상이 바뀌는데 나만 안 바뀌겠다는 게 욕심이지.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예금만 믿겠다는 게 욕심이야.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변화를 안 하려는 게 욕심.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변화하기 싫었습니다. 달러가 뭔지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금이 뭔지 알아보기 싫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은행에 넣어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변했습니다. 환율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근데 자네는 뭘 잘못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달러를 안 샀어요. 다들 사라고 했는데. 아들도 그러고 친구도 그러고 은행원도 그러고. 근데 안 샀어요. 고집을 부렸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포인트야. 남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야. 배우려고 안 한 거야. 저는 반문했습니다. 배우려고 안 했다고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달러가 뭔지 물어봤어? 환율이 왜 오르는지 찾아봤어? 금이 왜 필요한지 공부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돈은 공부 안 하면 지켜지지 않아. 32년 공무원 했으면 세금은 잘 알겠지. 근데 재테크는 몰랐잖아. 그게 문제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적금 붓고 나머지로 생활했습니다. 재테크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한 겁니다. 그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늦게 깨달았어. 5억 날리고 나서야 알았어. 근데 늦었어도 배워야 해. 안 그러면 남은 돈마저 다 잃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분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 우유 챙겨놔. 그날 이후로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컴퓨터를 켰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 영상을 봤습니다. 환율이 뭔지, 달러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금은 왜 사야 하는지, 자산 배분이 뭔지, 책도 샀습니다. 도서관에서 재테크 책을 빌렸습니다. 밑줄 치면서 읽었습니다.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달러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었습니다.
화재 보험처럼 만약을 위한 거였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천년 동안 가치를 유지한 자산, 어떤 나라 것도 아닌 중립적인 자산, 시스템이 붕괴할 때를 대비하는 보험, 자산 배분도 중요했습니다. 예금만 가지면 안 됐습니다. 달러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주식도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가 떨어지면 다른 게 올라서 상쇄되도록.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퇴직금을 이렇게 나눴을 겁니다. 예금 40%, 약 9천만 원, 달러 30%, 약 7천만 원, 금 20%, 약 4,500만 원, 주식 10%, 약 2,300만 원. 그랬으면 환율이 올라도 달러와 금이 올라서 상쇄됐을 겁니다. 오히려 수익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 하니까. 더 이상 잃으면 안 되니까.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달러 사자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실패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누군가에게라도 알려야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저처럼 당하지 않게. 지금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6개월 하다가 옮겼습니다. 경비원이 편의점보다는 낫습니다. 밤새 서 있지 않아도 되고,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되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쉴 수 있으니까. 월급은 24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150만 원, 아내 연금 80만 원, 합치면 47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내와 둘이 살기엔 충분합니다. 여행은 못 다니지만, 외식은 자주 못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남은 예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원래 2억 3천이었는데 생활비로 쓰다 보니 줄었습니다. 지금은 그중 5천만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바꿨습니다. 금도 2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더 이상 한 곳에만 몰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자산 배분은 이렇습니다. 원화 예금 1억 1천만 원, 약 60%, 달러 5천만 원, 약 28%, 금 2천만 원, 약 12%,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낫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달러가 올라서 버텨줍니다. 물가가 올라도 금이 올라서 버텨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달러는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환율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판다고. 아닙니다. 달러는 보험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보험. 화재 보험처럼 만약을 위한 겁니다. 자산의 30에서 50%는 달러로 가지세요. 둘째, 금은 시스템 붕괴 보험입니다. 달러도 결국 미국 돈입니다. 미국이 망하면 달러도 휴지가 됩니다. 금은 다릅니다. 어느 나라 것도 아닙니다. 5천년 동안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자산의 10에서 20%는 금으로 가지세요. 셋째,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저는 2억 3천만 원을 원화 예금 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예금도 가지고 달러도 가지고 금도 가지세요. 하나가 떨어져도 다른 게 올라서 버텨줍니다. 넷째,
물가 상승률을 항상 생각하세요. 은행에서 금리가 3%라고 합니다. 좋아 보이죠? 근데 물가가 5%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2% 손해입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실질 금리를 계산하세요. 다섯째, 전문가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친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은행원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세요. 특히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 말을요. 여섯째, 공부하세요. 저는 32년 동안 재테크 공부를 안 했습니다. 환율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달러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했습니다. 유튜브 보세요. 책 읽으세요. 모르면 배우세요. 돈은 공부 안 하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곱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하면 안 합니다. 오늘 당장 증권 계좌 만드세요. 외화 통장 개설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여덟째,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환율이 떨어지면 사야지. 금값이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떨어질지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금씩 나눠서 사세요.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빠, 퇴직금 전부 은행 예금에 넣을 거예요. 달러? 복잡해서 싫어요. 금? 그런 거 왜 사요? 제발 말려주세요. 달러도 사라고 하세요. 금도 사라고 하세요. 분산 투자하라고 하세요. 저처럼 되지 않게요. 저처럼 새벽에 편의점에서 라면 끓이지 않게요. 저처럼 후배한테 창피당하지 않게요. 저는 이제 64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70까지, 75까지,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 일할 겁니다. 후회는 많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고집을 부렸을까? 왜 배우려고 안 했을까?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라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했지만 배웠습니다. 잃었지만 깨달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달러 사세요. 금 사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제 5천만 원이 헛되이 날아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5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